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 사무총장에는 3선의 조승래 의원을, 정책위 의장에는 4선의 한정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한편 전당대회 공식 일정에 돌입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시작부터 당의 미래를 놓고 양분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에 민주당의 새 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도부 인선도 있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 사무총장에는 3선의 조승래 의원이, 정책위 의장에는 4선의 한정혜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임명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오늘 그 언론들을 보면 이 두 분에 대한 임명 평가에 대해서 탕평 인사다 이렇게 평가들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개파색이 굉장히 옅다, 그리고 굉장히 중립적인 지대에 계신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들이 나오는데, 일단 한정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그 당의 정책위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는데, 이미 전에도 한번 정책위 의장을 맡은 바가 있고요. 또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 당과 정부의 어떤 가교 역할을 통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많은 현안 당면 과제들,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우선순위도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정리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께서 어제 이 조승래 사무총장을 지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정청래 대표의 임기가 내년 8월 2일까지 잔여 임기가 1년 남아있는 이제 보궐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당면한 현안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을 준비하는 그런 당대표의 역할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한 것이고요. 조승래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당의 수석 대변인, 또 지난 대선에서는 공보단장, 그리고 지금은 국정기획위의 대변인까지 맡고 있는 굉장히 실무적으로도 능통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제 당의 사무총장을 맡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청래 대표가 이끌어가는 정청래 호에 상당히 그 중심미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당 지도부 체제가 빠르게 이제 구축이 된 만큼 앞으로 이제 당면한 현안 과제에 대한 어떤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논란이 됐었던 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의 변경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도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시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그 주식 양도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서 조정 가능하다. 추가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마침 또 정책위 의장도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좀 보세요? 어떤 입장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지금 이른바 블랙 프라이데이, 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폭락 그 장이 연출이 됐는데요. 글쎄요, 이재명 정권이 주가지수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은 경선 과정 때부터 계속 제일 앞에 내세우는 하나의 어떤 슬로건 비슷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몇 가지 사안이 주가 5천 시대를 여는데 역행을 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그런 검은 금요일이라는 그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이 주식 양도세를 조금 들여다보면은 50억에서 윤석열 정부 때 50억이었죠. 이것을 이제 10억으로 하향 조정을 한 것은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뜻입니다. 이 주식 양도세의 대상을 그만큼 더 확충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10억 한 종목을 연말 기준으로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거의 유사일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중소기업의 대주주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양도세를 난 못 내겠다라고 하면은 연말 전에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또 실제로 팔겠다, 나는 주식 양도세를 내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라기 때문에 바로
투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전초전이 지난주 금요일 날 폭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청원이 거의 10만 명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불가피하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바로 또 50억에서 10억으로 내렸다가 다시 50억으로 원래 위치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50억과 10억의 한 중간 정도, 30억 근처에서 조정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고 또 정책을 수정한다. 물론 뭐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민심에 쫓아간다는 그런 그 측면도 있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을 이렇게 불가역성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만, 아예 처음부터 면밀하게 할 필요가 없다. 진성준 전 정책위원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정책위원장이 자신 있게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 하는 얘기니까요. 이번에 재조정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그런 급락, 폭락 현상이 벌어지지 않게끔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이 주식시장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정책위장 바뀐 거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재조정 가능성도 지금 있는 겁니까? 일단 시장의 반응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또는 어제 그 원내 대변인까지도 조정의 가능성을 일단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당의 소장파라고 할 수 있는 이소영 의원이나 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대주주의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한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지난번에도 이렇게 그 대주주의 기준을 낮춤으로써 어떤 이 양도소득세의 기준에 부합되는 부분들은 좀 늘어났지만, 이 대상자는 늘어났지만 실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만 지금 이번에 이 세제 개편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정이 논의를 할 때 10억 부분을 다시 50억으로 대주주 기준을 올리려고 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평과세라든지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또 의견이 맞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서 지금 이제 당분간 좀 이 사안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에 주가가 한 4%포인트 정도 급락한 부분이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보고, 특히 이 대주주의 기준이라는 것이 12월 말일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다. 그리고 세제 개편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상황까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지금 현재 당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해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도 조금 전에 주식 양도세 논란과 관련해서 의원들에게 공개 발언을 좀 자제하기를 요청했다고 하니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그렇다면 행보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선 후의 첫 공식 일정으로 호남 지역 수해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른바 좀 호남 홀대론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호남을 첫 방문지를 갔다 하는 얘기는 꼭 호남을 콕 집어서 간 게 아니라 어제 최근에 이 그 수해 지역에 호남이 포함이 돼 있죠. 예. 어제 무안 등지에서 상당한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청래 경선 과정에서 정청래 후보가 광주 호남 지역의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또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호남표를 의식을 하는 그런 당직을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가느냐라는 그런 또 비판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되면요, 하나하나의 어떤 그 동선 자체가 본인의 자기 정치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당대표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민주당 내에서의 법사위원장은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라는 평가를 바탕으로 당대표까지 거머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 이상은 뭔가요? 당대표 이후에는 뭐 대권 당연히 생각을 할 것이고요. 본인도 아마 부인을 하더라도 내심으로 그거에 맞춘 앞으로의 어떤 이 동선을 짜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 지금 상황에서 호남 지역의 홀대로는 의식했다. 글쎄요, 민주당 정권에서 호남 지역 홀대는 오히려 지금 현재의 이 장차관들 또 대통령실에 들어간 분들의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호남이 홀대를 받는다. 적어도 이재명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는 호남 홀대로는 설 곳이 없을 정도로 호남에 오히려 우대를 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물론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의 정청래 후보의 당대표의 동선은 본인이 싫든 좋든 간에 자기 정치 그리고 미래의 어떤 그 대권 이것을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른바 개딸들로 불리는 당심 를 많이 의식을 했을 텐데요. 이제는 이 당심도 중요하지만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폭넓은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일편단심이 아니라 일편당심을 너무 강조를 한 정청래 후보의 이미지는 조금 더 중도적으로 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경선 과정을 포함해서 최근 3차례 정도 호남을 찾기도 했고 또 오늘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좀 움직임,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호남에서 민주당은 기득권 세력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득권 세력인 민주당이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정청래 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를 놓고 봤을 때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조국혁신당과의 경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의 기득권을 지금의 기득권으로 안주한다면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청래 당 대표가 이번 그 전대 과정에서도 호남에서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호남에 가서 들었던 호남의 민심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호남에서 민주당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쇄신과 혁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란 봉투법을 비롯해서 5개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를 예고를 했습니다. 관련한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과 처리 방법, 그러니까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지금 기억하고 모든 계십니까?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라는 것이 당의 공식적인 그 입장 인매는 분명합니다만은 글쎄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수단을 동원할 마땅한 수단도 없고요. 지금 뭐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옵니다만 필리버스터를 해서 민주당이 물러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돌아오면 실질적으로 의석수가 절대 불리한 국민의힘 제1야당으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를 더 뭔가 그래도 막을 수 있는 비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하지만 그게 유효한 그런 그 수단은 마땅한 게 없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저항을 위한 하나의 수단임은 분명합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또 정청래 당 대표의 의도대로 이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노란봉투법 이름은 참 이쁩니다. 노란봉투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이 피해를 입은 그런 근로자들의 성금을 모을 때 그 봉투가 노란 색깔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란봉투법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 파업으로 기업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이것을 소송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기업 성장을 우선시하고 기업이 그 주역이 돼야 된다. 늘 말씀을 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바로 노란봉투법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른바 이재명 정권의 공동 주주를 자임하고 있는 민노총을 비롯한 그 노동 이 세력들의 이 결국은 입맛대로 이것을 강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글쎄요, 저는 뭐 어차피 강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재명 그 대통령이 원하는 초기에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 동력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 섞인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말을 계속 하고는 있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뭐 ILO 같은 경우에 우리에게 이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법에 대해서 진작부터 비준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노란봉투법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그런 것이다. 국제적 기준에 우리의 노동 환경을 맞춰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계시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이 실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청 책임을 인정하거나 실제 근로조건에서 지배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확인될 대로 이 교섭에 대해서 제한을 두게 돼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 노란봉투법이 처리가 되게 되면 불법 파업을 오히려 양성하는 법이다, 봐주는 법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국민들을 호도하시면 안 된다. 지금 국민의힘이 현실적인 저항 수단이 필리버스터, 소위 무제한 토론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저항을 할 생각을부터 하십니까? 오히려 거꾸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오히려 그래서 더 넓게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노동자들 또 기업의 경영자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지금 그 국민의힘의 당력을 집중해야 될 때 아닙니까?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또 반대를 했다라는 그런 어떤 이 반대를 했다라는 명분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방송 3법 또는 지금 새롭게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만 말씀하십시오. 반론을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노란봉투법 얘기를 지금 하시면서 왜 저항부터 생각을 하느냐, 협치와 어떤 타협 모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강행부터 생각을 하죠? 왜 협치와 타협부터 생각을 안 하는, 똑같이 제가 되돌려 두고 싶습니다. 노란봉투법, 다른 법에 이미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열려 있다. 그렇다면 노란봉투법을 도대체 왜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평지풍파를 만들면서까지 왜 강행을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 의석수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다수결로 지금 이거 강행 처리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노란봉투법을 만든 그 취지를 국민들께서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큰 오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왜 저항부터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은 제가 똑같이 역으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까지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후보자들의 비전 대회를 시작으로 전당대회 일정에 공식적으로 돌입을 했는데요. 먼저 후보들의 정견 발표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단결하는 것이 혁신입니다. 4분 5열 나누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당론을 따르고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동지들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사과 괴짝에 썩은 사과 한 개를 넣어두면 썩은 사과가 다시 살아납니까? 썩은 사과는 버려야 합니다. 탄핵을 부정하고 극우의 손을 놓지 못하는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이 망설임 없이 국민의힘의 해산 작업에 네, 후보들의 정견 발표 들어보셨는데요. 이 외에도 주진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진들의 백의종군을 통한 이 시스템 쇄신론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인적 쇄신은 금물이다. 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안 된다. 단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후보들의 정견 발표만 들어봐도 혁신 방향에 대해서는 어쨌든 입장이 좀 명확히 갈려 보이는데 전당대회 내내 갈등이 불씨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살아있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만은 제가 어제 저 비전 발표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네, 3시간 동안 내내 그것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이 어차피 5분 중에서 한 분이 대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득표를 위해서 더 선명성 또 당심 이거에 호소하는 것은 뭐 어찌 보면은 선거에 불가피한 측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단합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뭐 40명을 내보내고 하는 그런 당의 존립 기반이 어떻게 필요한가? 민주당의 이재명 정권과 치열하게 싸우기 위해서도 일단은 당이 깨지지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부분이 2분 계시고요. 그리고 이른바 건너야 할 강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건너야 된다. 윤석열, 김건희 여사 또 비상계엄, 탄핵 이런 우리가 정말로 힘들었던 그런 그 단어와 이제 절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강조한 분들이 2분.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주진우 후보 같은 경우는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 공천 반드시 내가 도입하겠다라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치열하게 서로 어떤 분란의 소지가 있고 그런 것들은 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3시간 동안에 서로 상대방을 인신 공격을 하고 네거티브로 흐르고 야 이거 당이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어디서 찾을 수가 없고요. 선거를 위해서 내가 표를 얻기 위해서 당원들 또는 대의원들에게 어떠한 것을 호소를 하느냐라는 방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야 이거 벌써부터 또 분란이냐라고 하는 시각보다는 정말 이번 매우 어려운 그 처지에 놓여 있는 당을 내가 한번 선도해서 당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방향 그리고 수단 이런 것들이 다를 뿐이다라는 그런 건강한 그 전당대회로 보셔도 크게 무방하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당의 대변인으로서 22일 치러지는 전대가 저는 성공리에 끝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좀 뭔가 아주 좌우 양날개로 우리 그 정치가 이루어지듯이 야 국민의힘도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20일 동안에 치열하게 보이는 그런 그 선거 과정이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어제 행사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후보들 간의 갈등보다는 어쨌든 방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전당대회 구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저도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 재편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보여주신 모습을 봐서는 제 기대가 그렇게 녹록하게 실현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제 비전대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의 혁신과 쇄신 또 환골탈태를 말씀하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수구화되는 그런 퇴행의 모습을 말씀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서 몹시 좀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20여일 동안 어떤 이 후보들께서 더 많은 말씀을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지금 전환길 씨와 같이 윤어게인을 주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과 결별하고 새롭게 그 당이 혁신하고 쇄신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대표에 출마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고위원회 출마하신 분들이 그런 눈높이에 맞춰가서 가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가.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모습이 더 많은 분들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여름 휴가를 저도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정수행 지지율도 나왔는데요. 3주 만에 반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흐름이 지난주까지 2주 연속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63.3%대로 3주 만에 반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60%대를 꾸준하게 유지는 하고 있고요. 이 긍정평가의 배경 어떻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예, 뭐니 해도 관세 협상 타결이 큰 요인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 모든 면에서 아주 완벽하게 잘 됐다 이렇게 물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 점수를 저한테 물어서 제가 85점을 줄 수는 있겠다. B+ 정도의 학점은 충분히 된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디테일 면에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네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리테인이라는 해석도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김용범 정책실장도 오히려 헷갈리는 그 리테인을 미국이 90%를 갖고 가겠다라고 해석하는 측면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미국 내에서 재투자를 하는 것이고 한국의 과실송금을 불허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것 아직도 디테일 면에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5점을 줬는데요. 관세 협상이라는 것이 큰 줄기에서 타결을 한 것은 바로 불확실성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불확실성을 일단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정상회담에서 이 강론에서 우리가 선방을 하면은 한숨을 놓겠다라는 기대감이 일단 작용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보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강선우라든가 또 교육부 장관을 경질을 시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수용을 한 그런 수치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정상회담도 말씀하셨고 디테일도 중요하다 하셨는데 사실 지금 휴가 기간입니다만은 워낙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휴가 이후에 이제 내놓을 구상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방향성 기대해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첫 휴가를 가셨는데 지금 휴가지에서 편안하게 휴가를 즐기고 계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또 이 집중호우, 극한호우들 때문에 수해 피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것이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번 달 중에 아직 날짜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번 달 중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될 텐데 이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또 두 번째로 요구해올 사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평가 아닙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방위비 분담 문제, 또 주한미군의 성격 문제, 재배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이 지금 요번에 타결된 관세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실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휴가에서 복귀하시면 지금 국정기획위에서 2달 동안의 국정기획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5년의 로드맵을 이제 국민들께 내보일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충분하게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국정의 운영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되고 8월 15일 날 광복절에 대국민 임명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부분들에 대한 구상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